그것이 바로 예라고 봤어요. 그래서 인과 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제자백가입니다. 그래서 군주는 인을 가지고 백성은 예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분제를 어떤 정당화시키는, 그래서 어떤 그때 당시 그 나라의 질서가 인과 예를 중심으로 이제 갖춰져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게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공자가 있겠죠. 그리고 공자의 이런 주장을 이제 발전시키고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이제 맹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자세한 사항들은 나중에 이제 도덕 시간이나 고등학교의 윤리와 사상 시간에 아마 배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그 유가라는 이런 백과가 하나 있다. 하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을 어기는 사람은 처벌하여 사회 질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 이거는 쌤이 저번 시간에 진나라 설명할 때 이미 한번 나왔던 건데, 자, 무슨 제자백과일까요? 제자백과니까 가로 끝납니다. 그렇죠. 법과. 법을 어기는 사람. 그래서 법이 가장 중요한 거고 신상필벌이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다, 기본 입장이다라고 쌤이 진나라 설명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사람은 뭐 한비자라든가, 네, 뭐 상항, 뭐 그런 사람이 있겠네요. 그래서 법가고요. 나는 유가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한다면 전쟁도 없고 평화도 없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그냥 내 가족처럼 나처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소 조금 이게 가능할까라고 좀 우리가 좀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 겸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 제자백가는 묵가라고 합니다. 묵가. 그래서 이 묵가를 주장한 사람은 묵자라는 사람입니다. 묵자. 그리고 이제 백성을 인위적인 제도로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말한 제자백가는 바로 도가예요, 도가. 그래서 이 도가를 이제 도가에서 가장 그 유명한 사람은 노자입니다. 노자와 장자,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도가의 경우는, 그러니까 왕한테 요구하는 게 간단해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원래 그냥 있는 대로만 둬. 그러면 알아서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바로 도가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라에서 강조하는 핵심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 적어 보면, 먼저 법가죠. 법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법, 그리고 처벌, 그죠?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리고 육아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군주에게 요구되는 인, 그리고 백성에게 요구되는 예,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묵가에서 강조하는 거는 바로 차별 없는 사랑, 그죠? 쌤이 여기 차별 없는 세상이라고 적었는데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고치겠습니다. 네, 차별 없는 사랑. 그러면 이제 마지막 도가에서 말하는 거는 인위적 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위적 제도 하지 말라는 거고, 자연 그대로. 이거를 조금 어렵게 말하면 뭐 무의자연이라고 뭐 말도 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윤리 시간에 배우도록 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런 핵심 키워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때 당시 유행했던 제자백가들을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한나라는 우리가 지금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진나라가 멸망한 과정 배웠습니다. 진나라는 가혹한 법가 정치와, 너무 엄격하고 가혹한 법가 정치와, 그 다음에 지나친 토목공사,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백성들의 불만이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진승과 오광의 난이 발생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진승과 오광의 난으로 인해서 이제 진나라가 멸망을 하고, 그럼 이제 또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땅의 주인이 비어버렸잖아. 진나라가 망했으니까. 그래서 이 전체로 놓고 항우와 유방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판씩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항우와 유방의 싸움을 가지고 만든 게임이 장기죠. 그래서 초나라 한나라 나오잖아. 거기 그 장기 아예 보면은, 그지? 빨간색이 유방이고 이제 초록색이 항우고. 그다음 그런 건데, 그래서 이 항우와 유방이 이제 중국 전령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항우는 굉장히 유명한 부잣집 귀족 출신이었고, 유방은 참 뭐 별거 없어. 그냥 뭐 이게 그냥 농민? 뭐 가진 게 없어, 유방은. 근데 항우는 본인이 가진 게 많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좀 교만했고 독불장군 스타일이고,
그래서 타인의 말을 잘 안 들어. 근데 이에 반해서 유방은 본인의 스펙이 좀 딸리니까 항상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항상 주변에 사람이 몰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항우를 꺾고 유방이 전 중국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운 나라가 한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한. 그래서 이 한 나라에 세운 유방이 이제 한 고조가 되는 거예요. 한 고조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이제 처음에 이제 나라를 세우고 얼마 안 됐으니까 나라를 뭔가 이제 이끌어갈 지방제도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보면은 뭐 거의 예외가 없는데 뭐 진시황도 9년제 만들었고요. 그쵸? 그리고 주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오래돼서 뭐 정확히 어떤 왕이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역시 봉건제라고 하는 지방제도가 있었죠. 그럼 마찬가지로 한 고조도 이런 지방제도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고조는 딱 보니까 봉건제도 뭔가 좀 애매하고 9년제도 뭔가 좀 애매해. 그래서 이 두 개를 짬뽕하면 되겠다 해서 만든 게 군국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국제는 봉건제 플러스 군현제입니다. 음. 그래서 한 고조의 의도는 이제 두 개의 장점만 가지겠다는 건데 여러분 오타하네요. 군현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만 가지겠다고 만든 건데 결론부터 말하면 단점만 가지고 와요. 장점이 아니라 단점만 가지고 와. 그래서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실시를 했는데 나중에 이것 때문에 5초 7국의 반란이 발생하거든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반란이 발생해요. 그래서 한 문제라고 무제와 고조 사이에 있던 황제가 있어요.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반란이 발생해서 그걸 계기로 나중에 한 무제 때는 군이 현제라는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이름만 그냥 이런 사건 때문에 군국제에서 군현제로 바뀌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내적으로 뭔가 제도를 정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이미 뭐 진나라 뭐 춘추전국 시대 그때부터 자꾸 이제 중국의 북쪽에서 중국을 괴롭히는 이 흉노족 이제 얘네를 이제 정벌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너무 무리하게 또 정복 전쟁을 추진했다가 오히려 흉노족한테 대패, 참패를 거두고 완전히 깨지는 거야. 완전히 깨져서 어 그때부터 한나라가 한 무제가 이 흉노를 정벌할 때까지 흉노가 달라는 거 그냥 다 줍니다. 뭐 식량, 뭐 비단, 곡식 다 주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한나라 공주까지도 흉노족에게 이제 바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야. 흉노족이 그 당시에 그 정도로 강했어요, 군사력이. 그래서 이제 이게 한 고조의 어떤 상황이었다. 근데 이제 이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한 무제라는 황제가 즉위를 한다. 근데 한 무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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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표 100만 5개. 반드시 모든 업적을 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모든 업적을.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반란들을 겪으면서 다시 군 현재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소금과 철을 전매합니다. 자, 전매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국가가 독점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가란 그 황제겠죠. 소금과 철을 황제만 팔 수 있게 한 거야. 얘들아, 오늘날은 소금과 철이 뭐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이때 당시 소금과 철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특히 소금. 춘추전국 시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소금 산지 하나 차지하려고 1000명, 2000명이 죽어도 이 소금 산지 하나 차지하려고 계속해서 싸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소금이 굉장히 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비쌌고. 음. 왜냐면 이게 오늘날도 그렇지만 모든 음식의 필수적인 식료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고 귀한 이런 소금과 철을 오직 누구만 가졌다? 황제만 독점했다. 그러면 황제는 돈을 엄청나게 벌었겠지? 그지? 왜냐면 이렇게 귀하고 비싼 건데 이거를 황제만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공기를 만약에 누가 한 명이 만약에 독점해서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벌어서 그걸 어디에 쓰냐면 나중에 우리가 배울 대외 정복에 씁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경제적으로 그렇고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제자백과 중에 이제 육아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질인과 그다음에 각 피지배층의 예를 중시하던 공자의 육아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설정해서 본인의 황제권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기 보면은 쌤이 동중서에 천인상설이라고 적어놨죠.
동중선은 사람 이름이에요. 유학자의 이름이고 천인상설은 이 사람이 주장한 어떤 주장의 어떤 이론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론이 뭐야? 이 천인상설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늘과 천, 인, 사람은 상응, 서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해서 하늘이 노한 거고 풍년이 들었어. 그러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잘해서 하늘이 상을 주는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과학적인 어떤 이런 접근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때 당시로서는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다는 거죠. 유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한문제가 이걸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문제는 하늘의 뜻을 사람이 일반 뭐 사람이 한두 명이야? 일반적인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하늘과 사람 사이에 중개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게 누구야? 바로 한 무제 같은 황제라는 거야. 어. 그래서 이 논리에 의하면 황제는 곧 하늘의 아들, 천자가 됩니다. 근데 막 그 어떤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막 중국의 황제 보고 막 천자라고 부르기도 하거든.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황제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고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어떤 신적인 존재까지 이렇게 완전 막 이렇게 신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권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유가 사상을 이때부터 쓰게 되고요. 이때부터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리고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뭐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뭐 고려 조선 아니 고려는 그나마 조금 덜하네요. 조선에 이게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교가 이제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설명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대외적 정책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한무제의 대외 정책은 얘들아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장건을 이용한 비단길 개척이에요. 장건을 이용한 비단길 개척.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외 정벌이에요. 두 번째. 정벌인데 동서남북을 다 정벌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좀 봅시다. 자, 쌤이 거듭 말했지만 지금 한나라 같은 경우는 한 고조 때부터 흉노고에게 지금 대참패를 거뒀죠. 그래서 지금 한나라 공주부터 시작해서 온갖 거를 지금 흉노종한테 다 바치면서 되게 굴욕적으로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무제는 이런 흉노족을 굉장히 정벌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근데 흉노가 솔직히 세거든. 그래서 섣부르게 이제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고 기회를 보고 있던 찰나에 한무제의 귀에 소문이 하나 들려요. 저 멀리 서역이라는 곳에 이때까지만 해도 한나라 사람들은 서쪽에 그냥 어떤 나라들이 있다 이 정도만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그 실체가 뭔지 뭐 어디에 무슨 나라가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한테 야 저기 뭐 어디에 가면은 아틀란티스가 있대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지금.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기 서역에 있던 어떤 뭐 대월지라는 국가가 흉노족하고 싸웠는데 흉노족이 대월지의 황제의 머리를 베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 대월제 황제의 두개골로 술잔을 만들었대. 라는 소문이 한무제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자, 얘들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흉노가 대월지라는 나라의 황제를 죽여서 그 머리로 술잔을 만들어서 막 술을 먹으면서 막 끄끄끄 막 하면서 막 놀고 있다. 그러면 이 둘의 사이는 당연히 좋지 않겠지. 당연히 좋지 않겠지. 그래서 한문제가 이걸 듣고 야, 잘 됐다. 우리 한나라도 지금 이제 흉노족 정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누가 저기 서역에 있는 대월지라는 나라를 찾아서 한나라랑 대월지랑 동맹을 좀 체결하고 와라 라고 이제 좀 미션을 줘요. 자 누가 할래? 라고 이렇게 이제 한무자가 말했을 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겠냐? 어디 있는지 어? 뭐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디 있는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를 뭐 내 목숨으로 가? 그거는 굳이 자원할 필요 없는 거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무제가 굉장히 아꼈던 이제 최측근 환관이죠. 예, 장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임무를 맡아서 자원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BC 139년경에 이 장건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무제의 명령을 받아서 서쪽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출발을 했어요. 했다가 여기서 하서 지역 딱 넘어가자마자 흉노한테 잡혀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그 흉노가 이 장건을 죽이진 않는데 막 여기서 막 안 놔주는 거야. 그래서 감금을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서 흉노족 여인이랑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가정을 꾸리게 되는 거야. 되게 황당하죠. 그럼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쯤 되면은 이제 그냥 안 되겠다. 그냥 나는 내 인물 실패다 이러고 그냥 포기할 법도 한데 이 장관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탈출을 해요. 딱 틈새로 보다가 탈출을 해서 다시 서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투르판, 쿠처를 지나서 소륵, 대환, 강거라는 나라를 지나서 사마르칸트에 도착해서 이제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를 찾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도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말도 안 통하고 뭐 처음 가보는 길이었을 텐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장관이 길을 개척하면서 이렇게 대월지라는 나라를 발견하게 되고 이 대월지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이제 왕을 만나보고 이제 우리 동맹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네, 대월지가 이제 장건이 여기서 대월지의 궁궐에 도착하는 그 기간 동안 상황이 많이 변해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흉노랑 옛날에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딱히 그렇게 안 좋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 동맹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동맹이 맺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소득 없이 이렇게 다시 한나라로 장건이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쪽 서역 지방에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아주 건강한 말들이 많구나라는 이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어. 그래서 이 정보를 입수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오는 게 또 잡혀요. 또 흉노에 잡혀 또 끌려갔다가 그래서 또 이제 흉노족에서 또 이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간신히 탈출을 해서 그 한나라의 장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13년 걸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윤영이한테 윤영아 여기 슈퍼 가서 빵 하나 사와라 했는데 13년 뒤에 거짓고를 하고 윤영이가 와서 막 내 앞에서 막 엎드리는 거죠. 막 엎드리면서 폐하 제가 드디어 빵을 사왔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야 지금. 한무제가 깜짝 놀라지.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줄 알고 에이 어쩔 수 없지. 그래서 그냥 잊고 살고 있었는데 웬걸? 진짜 그짓고를 하고 겨우겨우 진짜 막 목숨 부지해서 와서는 이제 그 그간 있었던 일 쫙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장관의 보고 덕분에 한나라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을 알게 돼요. 그리고 서역에는 이러저러 이러한 나라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장 큰 결과는 이 건강한 군마, 군대에서 쓰는 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역에서 이런 군마들이 대거 들어와요.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얘들아, 그 쌤이 아까 말했지만 흉노족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력하다고 했잖아. 왜 강력했을까? 이유는 간단해. 흉노족의 주력 부대는 얘들아 기병이야. 기병이 뭐냐면 말 타고 다니는 병사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말 타고 이렇게 해서 막 뭐 칼이나 총 들고 이렇게 하면서 다그닥다그닥 하면서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 기병이라 그랬거든. 근데 한나라의 주력 부대는 보병이야. 그냥 말 같은 거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들인 거야.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차이가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 어떤 차이냐면 보병 10,000명이 있어. 근데 니네가 탱크 한 대를 막을 수 있을까? 물론 뭐 수류탄 던지면 돼요. 뭐 판저파우스트 쏘면 돼요. 그러겠지만 그런 무기가 없다고 쳤을 때 그런 무기가 없고 그냥 다 총밖에 없는 거야. 근데 10,000명에서 탱크 한 대 막을 수 있을까? 뭐 물론 막을 수야 있겠지. 근데 엄청나게 힘들지 않겠냐? 그지? 기병과 보병의 차이는 이런 차이야. 기병은 그러니까 근대에 오기 전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뭐 유럽 뭐 아시아 할 거 없이 기병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강력한 부대였어요. 그래서 근데 왜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몽골족이 아시아부터 동유럽까지 진짜 넓은 땅을 다 먹은 이유가 뭐야?
몽골족도 그렇고 이 흉노족도 그렇고 똑같은 유목민족이거든. 얘네는 아기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말을 태워. 그러니까 모든 부족민들이 부족민이면서 동시에 기병인 거야. 그러니까 뭐 전술도 너무 뛰어나고 기본적으로 말을 너무 잘 타니까 이런 어떤 군사력에서 차이가 그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무제가 이걸 알고 한나라에서 기병을 좀 키우려고 하고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병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거든 말.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봐. 탱크가 한 대 왔는데 탱크가 막 기름이 없어 막 혹은 뭐 드드드드 거리면서 막 총도 안 나가고 막 바퀴는 한쪽 막 터져 있고 그래. 그러면 아무리 탱크여도 쓸모가 없지. 마찬가지야. 기병도 아무리 그 말 기수가 잘 말을 잘 다뤄도 말이 너무 체력이 약하거나 말의 상태가 안 좋으면 오히려 그냥 기수도 그냥 쉽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한 말, 계속 달려도 쉽게 지치지 않는 말, 이런 군마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런 군마가 한나라에는 별로 없었다고. 근데 이거를 장건이 서역에서 알아보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야, 장건은. 첫 번째, 한나라가 서쪽과 교류할 수 있는 이 루트, 우리가 이 루트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비단길이라 그래요. 왜? 이 길을 통해서 나중에 중국의 비단이 유럽에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루트를 하나 알아봤고, 두 번째는 이런 건강한 말을 또 들여왔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한무제가 모든 준비를 끝내고 흉노를 정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이 성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쌤이 이거 네, 적어놨죠? 네. 그래서 흉노도 정벌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나와 있죠? 네. 흉노도 정벌하고 비단길도 개척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동아시아의 거의 최강대국이었던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력했던 흉노를 정벌했으면 그 옆에 있던 고조선도 당연히 정벌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조선도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고조선이 있던 자리에 세워진 한나라의 네 개의 군, 여기 군현제 실시한다고 했잖아. 군이 뭐냐면 한사군이에요. 니네 아마 한국사 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한사군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고구려란 나라고, 그지? 그리고 이 한사군 중에 하나인 낙랑군에 있었던 그래서 낙랑군의 공주와 고구려 왕자의 어떤 뭐 슬픈 이야기, 사랑 이야기, 그게 낙랑공주와 뭐 호동왕자 뭐 그런 어떤 우리 그 옛날 이야기도 이제 이런 시대 배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무제에 의해서 이제 고조선도 정벌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한나라면은 북쪽에 흉노 정벌했고 동쪽에 고조선 정벌했고 그다음에 여기 서남 쪽에 있던 남비엣이라고 하는 오늘날의 베트남의 어떤 그러니까 베트남의 고조선 느낌이에요. 그래서 남비엣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베트남도 정벌을 한다. 그래서 한나라랑 붙은 곳 모든 나라를 다 정벌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정복 전쟁을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드는 막대한 양의 돈은 이 소금과 철을 전매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충당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성기를 구가하던 한나라도 한 무제가 죽은 다음에 이제 외척하고 환관, 외척은 왕의 친척을 말해요. 왕의 친척. 그리고 환관은 내시. 근데 이 둘이 이제 한무제가 죽은 다음에 한무제가 죽은 뒤로 한나라에서 그렇게 막 유능한 황제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제 황제가 좀 무능하고 조금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왕의 친척이 황제가 되려고 할 때도 있고, 혹은 황제 8호 옆에서 모든 일을 수바해들던 이 환관들이 황제가 된 줄 알고 황제처럼 행세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권력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제 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이제 국고가 소진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시국을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나는 이 꼴 못 보겠다라고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무너뜨리고 본인이 신나라 새로운 나라라는 뜻의 신나라를 세우는데 이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년도 못 가서 망합니다. 망하고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유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시 신나라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바로 후한입니다. 왜 후한이라 부르냐? 이 유방도 나라 이름을 한이라고 지었고 유수도 이 망해버릴 한나라를 계승한다고 해서 똑같이 나라 이름을 한이로 지었거든. 근데 유방이 세운 한나라랑 유수가 세운 한나라랑 이름이 똑같으니까 헷갈리잖니? 그래서 두 개 구분하기 위해서
뒤에 이 유수, 광무제라고 부르는데 이 유수가 세운 이 한나라를 후한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구분하기 좋게. 근데 이 후한도 되게 오래 지속은 되긴 하는데 이제 이 후한 말기가 되면 호족이라고 불리는 한나라의 지배층이에요. 그러니까 한나라의 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나라의 이 지배층들이 대토지를 사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넓은 땅을 다 자기 개인 땅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경기도 김포시가 다 그냥 한 명의 땅인 거지. 어. 그래서 이런 엄청난 규모의 토지를 본인이 혼자 가져가 버리고 그 땅에 원래 농사 짓고 있던 농민들을 마음대로 노비로 삼거나 그 땅에 살고 있던 농민들이 거둔 세금을 마음대로 착취합니다. 예, 그러면서 얘들아 농민이 많으면 국가가 힘이 세져요. 황제의 힘이 세져. 왜? 농민들은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거든. 근데 지금 호족들이 이 농민들을 노비로 만든다고 했지? 노비가 많아지면 국가의 힘은 약해집니다. 왜요? 노비는 군대도 가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거든. 그러니까 노비가 많아지면 그 호족만 좋은 거야. 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호족의 힘만 좋아지는 거야. 이해했죠? 근데 지금 농민들을 착취해서 자꾸 이렇게 노비가 많아지고 농민들이 자꾸 몰락하니까 국가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거기에 후한 말에는 십상시라고 불리던 10명의 상시, 그러니까 황제를 모시던 높은 내시를 말해요. 10명의 이 상시들이 자기들 멋대로 황제의 명령을 바꾸고 뭐 황제한테는 뭐 태평 상대입니다 폐하 이렇게 해놓고서 실상은 막 굶어 죽고 있고 백성들이 막 자기네 사람들만 막 돈 받고 막 매간매직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막 횡포를 일삼으니까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됩니다. 정말 혼란해져요. 그래서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 중국 각지에서 오두미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그 머리에 노란 두건을 두른 이 도적들이 전국 각지에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황건적의 난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막 너나 할 것이 못 살겠다 할아버지 하면서 막 뭐 한나라 황실화 뽑아보자 면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한나라가 이때 당시에 이런 황건적들을 막을 군사력도 없었어. 그러니까 한나라 황실이 이걸 막을 힘이 없는데 누군가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등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호족이라는 애들이에요. 호족은 원래 한나라 때 있었던 지배층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호족들이 이제 원래부터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 다 뭐 얘네가 하나의 어떤 독자적인 국가라고 불러도 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근데 그 힘을 이제 그 전까지는 이거를 퇴출시키지 않다가 이 황건적의 난이 발발했는데 한나라 황실이 군대가 부족해서 이 황건적의 난을 진압을 못합니다. 그래서 각 호족들에게 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그때를 기회를 삼아서 말 그대로 난립 이곳저곳에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호족들이. 내가 한나라 황실을 구할 거야. 내가 한나라 황실을 구할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명분 싸움을 벌이죠. 그러면서 경쟁적으로 황건적을 진압합니다. 근데 이들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황건적의 난을 정말 진압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기가 한나라 황실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중국의 중원의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속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대표적인 호족들이 누구냐면 동탁, 원소, 원술, 뭐 유비, 뭐 조조, 그죠? 뭐 손권, 뭐 손견,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이름을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삼국지의 배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 역사에서요, 삼국지는 여러분,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한 가상의 소설입니다. 예. 그래서 팩션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삼국지의 어떤 배경이 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게 되면서 이제 삼국시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는 고구려부터 신라인데, 이때 이 중국의 삼국시대는 뭐, 수많은 호족들이 들고 흥기한다 그래요. 등장했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누구만 남냐? 위나라, 청나라, 오나라. 이 세 나라가 남아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한 나라는 없어지고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위초고 중에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삼국을 통일한 사람 누구냐면 위나라도 청나라도 오나라도 아니죠. 삼국지 많이 읽어본 친구들은 알 겁니다. 위나라 조조의 신하였죠. 사마 씨가 세운 그러니까 성이 사마야.
그래서 사마씨가 세운 진나라가 다시 이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역사가 또 흘러가게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후한이 이렇게 황건적의 난, 그리고 십상시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어떤 키워드들이 후한 말에 있었다. 그리고 한나라는 그 각 지방에서 호족의 난입으로 멸망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나라가 이렇게 이제 흥기했다가 몇백 년을 걸쳐서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한나라가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남긴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요한 거 세 가지만 제가 가져왔는데요. 그다음 첫 번째는 여러분, 유가 사상이 이때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이 유학이라는 것은 뭐 길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래서 그거의 어떤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낱 제자백가 중에 하나였던 유가가 유교가 돼서 동아시아 전역에 그리고 중국의 몇천 년 역사의 통치의 기반이 됐다. 그 시작이 바로 한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한무제가 우리가 아까 배웠죠? 한무제가 이제 동중서의 어떤 천인상서를 기반으로 본인의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가 사상을 통치 이념으로 설정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유교의 경전을 이제 경전에는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서 막 이렇게 보고 연구하는 학문이 발전해요. 그게 훈고학이라고 합니다. 뭔가 뭐 창의적이고 뭐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유교 뭐 공자, 뭐 맹자 이런 책들이 있죠, 경전. 그 경전에 있는 글을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쓰고 그 글자 하나하나까지 막 다 복귀하고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훈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 사상이 통치 이념이 되어서 동아시아와 중국에 영향을 미쳤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서를 편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입니다. 사마천은 한무제의 신임을 받아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 쉽게 말하면 탄탄대로가 좀 이제 어느 정도 예비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관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 말했죠. 한무제가 흉노와 전투를 벌인다고 했잖아. 그래서 흉노를 정벌한다고 했지. 근데 흉노가 뭐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뭐 항복 이게 아니란 말이야. 치열하게 싸웠겠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릉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어요. 근데 이 장군이 뭐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흉노한테 완전 사면의 포위가 된 거야. 그래서 도저히 이거는 항복을 하지 않고 싸우면 이거는 이제 자기도 죽고 병사들도 다 개죽음시키는 거라고 판단을 한 거야. 지휘관으로서. 그래서 흉노에 항복을 합니다.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흉노 그때 당시 한나라의 국법에 의하면 여러분 적군에게 항복을 한 장군은 당연히 죽고요. 네, 당연히 죽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장군의 가족들까지 싹 다 버려줍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한무자가 너무 이제 막 분노에 분기탱천해가지고 막 어떻게 한 황제의 그 군사들을 흉노족 같은 그런 애들한테 항복시킬 수가 막 엄청난 분노를 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과정에서 사마천이 이 이릉 장군을 변호합니다. 폐하, 그럴 수 있죠. 폐하, 이릉 장군의 판단은 병사들을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입니다. 이릉 장군을 처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감싸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릉 장군 같이 유능한 장군은 없습니다. 이렇게 막 변호를 하는 거야. 니는 다 그런 경우 없잖아 왜? 내가 너무 화가 나 있어. 너무 짜증이 나. 그래서 막 뭐 누군가한테 내 친구한테 막 누군가를 막 약간 욕을 해. 아, 야, 걔 짜증나. 막 되게 막 공감을 듣기 어렵고 하고 있는데 야, 너 애가 왜 그래? 너 왜 걔 욕해? 야, 이거는 네가 잘못한 거지. 막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니? 어우 씨 이게 친구야 하면서 막 약간 막 그런 느낌 들잖아. 근데 얘들아 신하가 황제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이렇게 반기를 드는 거야. 가장 민감한 부분인 전투에 대해서. 그래서 한문자가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사마천에 대해서 완전히 분노를 그대로 폭발시켜. 그래서 어떻게 시키냐면 그 분노가 사마천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 죽을래? 아니면 궁형 당할래? 라고 물어봐요. 자, 사마천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죽는 것이 있었고, 하나는 궁형이라고 해서, 어, 음, 거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주요 성기 거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무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였냐면, 그냥 죽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어떤 통념으로 남자인데 거세를 당한다? 그건 죽으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치욕스럽게 하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 약간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으라는 의미로 이거를 이제 줬는데 사마천이 여기서 궁형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잘리고
거세당한 다음에 살아남아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살아남았느냐? 바로 본인들이 그전부터 쓰고 있었던 이 사기라고 하는 역사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정도로 사마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갈아 넣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중요한 역사책이에요.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가면 배울 텐데 뭐 기전체 양식을 썼고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은 이름이랑 저자 정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한무제 때 신하인 한무제니까 전한이겠죠. 후한 아니고 언제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이름 정도는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이 사기에 이제 그때 당시 한나라와 한나라뿐만 아니라 한나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정보까지 너무 귀중한 기록들이 많아서 오늘날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어떤 역사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가 이때 써졌다는 거. 그다음에 뭐 나중에 후한 때는 반고의 한서 뭐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우시고 사마천의 사기 꼭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뭐 제지술을 개량돼서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제지술이란 뭐냐면 만들 종이를 말해요. 즉 제지술이란 종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개량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개량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게 발전했다는 거지. 그래서 체륜이라는 사람이 이걸 좋게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때 종이도 되게 약간 질이 안 좋겠지. 근데 그래도 종이라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진 기록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획기적인 발명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잘 유교 사상이 통치 이념으로 돼서 또 되었고 풍부하게 발전했고 그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사마천의 사기가 쓰여졌고 그다음에 체륜에 의해서 종이가 이제 개발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한나라의 어떤 문화적인 업적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중국 배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 서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무자가 장관을 보내서 13년에 걸쳐서 개척한 이 서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한번 중앙아시아 역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진나라에 이어서 세워진 한나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근데 한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기 전에 쌤이 춘추전국 시대 때 그 강의를 올려놨던 거에서 잘려버린 제자백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백가란 쌤이 설명했듯이 굉장히 혼란기였고 약육강식의 시대였던 춘추전국 시대에 각 나라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여러 유명한 똑똑한 학자들의 어떤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각자가 이제 자신의 방식대로 본인 나라를 강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들이 하나의 학문으로 이제 굳혀진 것이 제자백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제자백가는 유가, 그다음에 법가, 그 다음에 도가, 그 다음에 뭐 묵가, 뭐이 외에도 수많은 제자백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로 기억을 해야 될 이 제자백가는 도가, 법가, 유가입니다. 예. 그래서 유가부터 하나씩 보면은 여러분 우리 학습지를 보면서 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좀 지우고 자 여기 보시면 제자백가 쌤이 이렇게 자료를 해놨습니다. 자, 어진 마음인 인을 실천하고 각자 자기 자리에 맞는 예를 지켜야 합니다. 자, 인과 예, 그리고 여기에 나중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뭐 충이나 효, 뭐 이런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들을 강조했던 이 제자백가는 바로 유가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가장 최상의 상태가 이제 뭔가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을 자애와 어떤 인자하게 그 다스리는 것을 가장 좋은 것이라 봤고 또 백성들은 각자 신분과 각자 자기 자리에 맞는 주어진 상황에 맞는 어떤 최선을 다한